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때때로 한 장의 사진은 천마디의 말보다 강한 메시지로 전달이 됩니다.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훔친 한 청년의 사진이 그랬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80여 개 진보 보수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나는 간담회 현장이었습니다. 엄창환 전국 청년정책 네트워크 대표가 정권이 바뀌었는데 청년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며 울먹인 것이죠.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촛불에 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민심을 들어야 한다. 특히 다름을 인정해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와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는 보수 진영의 지적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이제 보수나 진보 같은 이념은 필요 없는 시대라고 답했습니다. 간담회의 핵심은 기대 이후 찾아온 위기 돌파를 위한 통합의 리더십 요청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리더십을 구성해야 할 장관 후보자들은 낙마하거나 1차 청문 보고서 채택은 대부분 무산됐습니다. 해당 인사에 대한 책임 공방은 여전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죠. 4.3 보궐선거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2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께서 오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입니다.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명은 지명철회, 한 명은 자진사퇴, 남은 5명 가운데 1명, 박양우 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는 어제 채택이 됐습니다. 네. 4명 남았고요. 그 4사람에 대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청문회법에 따르면 1차 보고서 채택일 다음 날부터 10일 내 기간을 정해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1차 마감일은 어제였고 그러니까 10일 이내 기간이라서 지금 며칠로 정해서 지금 재송부 요청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강행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김현철, 박영선 후보자도 사퇴해야 한다.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사퇴도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윤두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설명을 좀 했죠. 예. 문제가 없으니 특별한 조치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글쎄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네네. 민정수석이 정보기관을 장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가 좀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마련될 것 같은데 11월에 있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때 초대를 지금 받게 되는 모양이죠? 네. 그런 순서로 일단 진행을 지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에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었고 그때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먼저 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이제 검토 의사를 이제 밝힌 거고요. 예. 예, 올해가 지금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11월 25일부터 26일 사이에 부산에서 2019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이제 개최를 하는 거고요. 예. 이때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 일단 추진을 이제 하는 거고 아세안 국가들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동의가 다 이루어지면 이게 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김 위원장이 참석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자 정상회의로는 처음 참석하는 그런 일이 이제 되는 거고요. 예. 양자 정상회의에는 이제 좀 모습을 드러내서 정상국가 모습을 지금 이제 과시 있는데 예. 다자 정상회의 때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확실히 정상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적어도 이미지상으로는 그런 게 좀 이제 성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때 온다면 답방으로도 좀 연결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울 답방이 좀 무산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예. 뭐 이렇게 뚜렷한 답변도 지금 북측에서 없고 그런 상황인데 안 그래도 통일부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그 2019년도 남북관계 발전 시행계획 보도할 때 그때 보고를 할 때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그리고 정상회담 정례화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 답방 카드 뭐 좀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결국은 북미 관계가 얼마나 그러시죠? 좀 진행이 되느냐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벌가 뭐 나름대로 그 사회적 공헌도를 높이기 위해서 변신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칭찬도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재벌가 3세들이 못된 짓을 저질러 갖고 또 기업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마약 네. 구매 혐의로 입건이 됐다 이 말 아니에요? 예, 뭐 재벌가도 3세쯤 가면 또 가족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네. 다 구성원들 뭐 단속하긴 좀 어렵겠죠. 인천지방경찰청이 SK그룹 창업자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고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 최모 씨를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예.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이모 씨로부터 고농축 대마 액상 2 내지 4g을 5차례 구매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네네. 이게 뭐 그 마약 쿠키로 알려져 있는 거라 그러고, 그러니까 마약 그 효능이 한 3배 정도 된다 그럽니다. 네네. 40배 정도 된다 그러고요. 가격은 금값의 3배 정도 된다 그럽니다. 예. 엄청 비싼 거죠. 예. 그런데 이 지금 마약 공급책 이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정주영 그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현대가 3세 정모 씨도 같은 그것을 좀 구매한 정황을 또 포착을 했다 그럽니다. 네네. 해외 체류 중이라서 이제 불구속 입건을 했고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인데요. 그 이외에 또 다른 부유층 자녀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수사를 지금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면 또 누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마약 공급책이 뭐 한두 사람 공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정도 되고 보니 이 마약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를 했나. 예. 다시 한번 또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네네. 남양 유업 창업주 외손녀이고 가수 박윤철 씨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황하나 씨. 네네. 과거 마약 투약 관련한 그 판결문도 뒤늦게 좀 알려져서 논란입니다. 당시 함께 공모해서 투약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았는데 황 씨 경우에는 2011년 또 비슷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 대상이었는데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 그 당시에. 예. 그런 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청문회 전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장관 후보자 2명 지난 주말에 낙마한 데 이어서요. 청문회 보고서도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 주장하고 나선 야권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시죠. 전희경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청문회 채택 무산이 됐는데 부적격 의견이라도 제출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혹시 고려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일단 저희는 중소기업벤처부의 박영선 후보자 그리고 네네.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김현철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의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우리 의견을 따라서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나머지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랑 행안부, 해양수산부 요 세 분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달되 네네. 청문 보고서는 채택하는 것으로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채택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으로라도 제출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박영선, 김현철 장관 후보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영선 후보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그 비위 사실 네네. 그리고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의 위증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그리고 초유의 정말 자신의 청문회를 야당 저격 당대표 저격으로
활용한 근거 없는 음해장으로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어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고요. 네네.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현철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납득될 수 없는 대북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그 편향된 그 대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은 공직에 있어서 절대 부적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고 끝까지 반대 입장이 표명된다 하더라도 청와대가 임명을 할 수는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요? 사실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에 있어서 야당을 무시하는 그런 그 임명 강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울 건 없지만 문제는 야당이 물리적으로 어찌 해볼 그러니까 그 임명 강행을 한다면 물리적으로 어찌 해볼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 과정을 청문회 과정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셨고 또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 부적격이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정치적 부담은 청와대가 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네. 향후 정국에 있어서 이 야당들의 협조를 끌어내기가 원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인선 관련해서 청와대의 조국 조현옥 수석의 경질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실 생각이신지요? 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야당이 뭐 물러나게 해라, 경질시켜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년차 정부에서 이 정도로 심각한 인사 참사가 발생을 했으면 오히려 이 정권 차원에서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이분들을 이제 물러나게 해야 된다고 오히려 자성의 목소리와 내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이 두 분을 그렇게 청와대도 그렇고 집권 여당도 그렇고 싸고 돌고 있거든요. 이 정부 들어서 낭만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11명입니다. 그리고 인사 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된 인사도 11명이고요. 2년 사이에 국정을 끌고 가야 될 이 공직자들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인사검증에 책임이 있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이나 이 조현옥 인사수석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이번 그 사태에 대해서도 이 국민소통수석이 나와갖고 대신 사과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이 앞으로 끌고 갈 국정의 그 올바른 방향. 어쨌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내는 게 이 두 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게 결정이 된 결론이 난 이상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내려오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책임 추궁대한 그 이면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것과 관련해서 조국 수석 흔들기 아니냐라는 그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검경 수사권 문제는 오래된 우리 그 사법개혁의 화두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그것을 자기가 청와대에서 자기 본연의 할 일은 안 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고 들고 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입장이 있고 각 정당들도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서로 입장 조율과 그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지 조국 수석이 마치 사법개혁을 자기가 총괄하고 있는 듯한 유튜브 나가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황교안 대표가 경남FC 그 경기장 안에서의 유세 문제로 해서 지금 구설수에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네. 일단 그런 그 논란을 발생시킨 데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관위에 저희가 그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유세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러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의를 했고, 네네.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유권 해석 받았다 이 말씀이시죠? 받아서 그렇죠. 예.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니까 FC 쪽에서 이거는 내부 규정이 경기장 내 규정이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네네. 옷을 갈아입고 진행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FCA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고 네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축구 관계자들이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이었습니다. 네. 앞두고 관련 논의가 지금 뜨겁게 전개되고 있죠. 한쪽에서는 낙태 금지, 여성의 건강권입니다. 자기 결정권 이런 것을 침해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낙태법 유지는 생명 존중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낙태죄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한번 스튜디오로 옮겨서요.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이사 그러면서 산부인과 전문의이신 고경심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임천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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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첫 질문으로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2019년에 대한민국에 낙태죄가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고경심 이사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형법에서 규정한 낙태죄 조항이 그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이고 엄연한 위헌 조항이므로 네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필요하지 않다. 예, 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합니다. 태아는 모체 일부가 아니라 모체와 다른 별개의 인체, 독립된 뇌세포 신경 조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태아는 독립된 인간으로 자라고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권의 주체로 보호받아야 하고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낙태죄 처벌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짧은 문자, 유료 문자, 샵 0945, 샵 0945로 의견을 주시거나요. 지금 켜져 있는 유튜브에 보이는 라디오 또는 YTN 뉴스 FM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방송 도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입장은 서로 다르신데 말이죠. 쟁점되는 사안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두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 변호사님께서 낙태를 했을 경우에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형법 제269조에서는 자기 낙태죄라고 해서 임신한 부녀가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고요. 또 형법 제270조에서는 업무상 낙태죄라고 해서 의사, 한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는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법적인 조항에 대한 설명이셨는데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연간 17만 건의 낙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로 인해서 낙태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도 형법에 사용제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7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이 집행된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문화된 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낙태죄가 있다고 해서 낙태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부분은요. 실제 17만 건조차라는 그 통계조차도 네네. 전수조사가 아니라 믿을 수 없고요. 실제 개원가에서는 더 많은 수술이나 그 약물에 의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예. 실제 낙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 차라리 오히려 낮은 휘입률 또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또 미성년 또는 비혼 부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과도한 양육비용 또 실질적인 보육 지원 제도의 부재가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네네. 있습니다. 예. 예. 따라서 낙태죄 조항이 낙태를 억제할 수 있는 억지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예. 예.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이런 거 임 변호사님? 낙태율이 높고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문화된 구정이라 하더라도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낙태죄의 생명 존중이라는 긍정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여성의 자기 결정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고 이사님 보시기에는 낙태죄가 어떤 면에서 구체적으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좀 침해하는지 뭐 이해는 됩니다만 그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말할 때 마치 여성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단지 도덕적 해이 때문에 결정한다고 오해하기가 쉽죠. 그러나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임신과 출산에 처하게 된 여성의 구체적인 상황은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이죠. 예. 먼저 몸의 변화를 보면 입덧, 체중 증가, 허리 요통, 빈뇨, 두통 등의 일상생활의 큰 변화를 몸으로 그것도 280일간 40주간을 느끼면서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몸의 변화보다 더 심각한 거는 출산 이후 양육, 육아 단계에서 여성이 감당해야 할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성이 처한 학업 중단이나 경력 네네. 중단, 정기적인 수익 감소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미혼모의 경우는 사회적 차별이나 낙인, 또 요새 같은 산포 시대에 그 젊은 청년들이 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여성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고 이럴 때 여성이 내리는 신중한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임 변호사님 지금 고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말 그대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이신데 태아의 생명 이 부분을 이제 항상 잣대로 들이대면은 왠지 아무리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더라도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의 반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다 보면 태아의 생명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우선 모든 권리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처럼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도 한계가 있다 봅니다. 특히 현행법은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또 여성의 자기 결정권도 중요하지만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도 제한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조화를 이룬다는 건데 이게 심한 경우에는 남의 일을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자, 주체적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될 사람의 몫일 경우에는 또 다른 차원이다라는 그런 주장도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태아의 생명권 얘기를 할 때 마치 이것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충돌하는 대립구도로 이제 보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태아가 생명을 얻어서 태어나도 그냥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죠. 인간답게 보호받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자라날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인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공허한 일입니까? 어떠한 생명도 진공 상태에서 아무 영향 없이 존재하지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건강, 영양, 좋은 관계, 양육과 사랑이 전제가 될 때 그 생명을 진정 보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고 이사님 말씀 좀 들어보면요. 임 변호사님의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조금도 이의가 없어요.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 중요성을 놓고 중요성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당사자의 입장을 지금 고 이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신지요? 네, 우리 이미 헌법재판소는 자기 낙태죄는 침해 최소성 원칙과 법의 균형에 위배되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자기 결정권도 중요하지만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정말 공동의 선이거든요. 네네. 공익이기 때문에 공익 보호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말씀 아니시잖아요. 지금 고 이사님 말씀 들어보시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태아를 없애는 것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장 과정에 쭉 단계적으로 그 원천을 봉쇄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저는 그 공익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그 반론이 나올 때 고 이사님들 어떠한 방식의 정답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럴 때 이제 공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네네. 그러면 그 공익을 위해서 태아는 나와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나온 태아에 대해서 얼마나 공익적인 지지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반성, 고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물론 3부에서 관련 주제를 좀 소화할 계획입니다만 그러한 그 낙태의 문제와 연관된 이슈 관련해서 정말 태아의 생명이 젊은 미혼모들에 의해서 그 생명이 좀 앗아가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참 우려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적지 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임 변호사님 그런 사례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태아 생명도 보호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네네. 그 여건이 문제죠.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여건. 예.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국가적인 어떤 정책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 내지는 거기에 대한 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잠시 좀 숨고르기를 했다가요. 2부에서 이 주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저희가 지금 그 여성의 낙태 문제에 관련된 찬반 양쪽 분들의 의견을 좀 듣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청취자분들도 의견이 있으시다면요. 샵 0945 유료 문자 보내주시고요.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댓글창에 의견을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된 의견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두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사님? 네. 사실 일부 허용 범위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건데요. 네네. 본인의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벌어진 결과예요. 네. 예. 근데 만약에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이 임신이 성폭행에 의한 것이고 이걸 수술해달라고 만약에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왔다고 합시다. 네네. 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본 경우가 있죠. 개원의로서 많이 봤는데요. 네네. 근데 과연 그 여성의 말이 성폭행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병원의 진료실에 가만히 앉아있는 의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을 원하죠. 경찰서에 신고를 했느냐, 예. 고발했느냐, 또는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한 기록이 있느냐. 네네. 그런 걸 근거로 하지 않고 의사가 무작대고 수술을 해줬다가는 의사조차도 처벌받게 돼 있죠. 지금은. 예. 예. 그러니까 실제 성폭행이나 강간에 의한 허용 사유조차도 현실 속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요새 같은 미투 시대에 자신의 성폭력 사실도 아주 어렵게 용기를 내서 이렇게 드디어 하는 이런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네. 그 성폭력에 의한 임신이기 때문에 수술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죠. 예. 사회적인 낙인도 있고요. 네네. 그러므로 법적인 허용 사유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뿐더러 네네. 실제 허용 사유조차도 굉장히 좁습니다. 네. 그 얘기는 실제 산부인과 개원의 단체에서 그 말한 여론조사에서는 95% 이상이 현재 모자보건법에서 정하는 허용 사유는 매우 좁고 더 넓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네네. 있거든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관련된 것을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법의 제재를 받는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는 우생학적 또 유전적인 사유, 윤리적인 사유, 의학적인 사유 등으로 그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되는 것이 자 그러면 사회 경제적인 이 사유가 빠지지 않았냐라고 네네. 입법론상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성범죄 중에서 강간, 중강간만 되고 그러면 다른 성범죄를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예. 또 미성년자와 미혼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네네. 일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를 위헌 판결할 것이 아니라 예. 급하면 모자보건법상의 규정을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이나 개정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사님? 아니요, 그렇지 그렇게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자보건법상 허용 사유를 늘리는 것과 네네. 죄형 그 법정주의로 인해서 그 형법상 그 낙태를 죄로 규정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죠.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충분하지 않다고 보죠. 예. 형법상 낙태죄 규정은 그 여성들에게 또는 그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죄책감을 주고요. 자아 존중감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여성이 주체로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인권을 그 훼손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법적인 제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 우리 낙태죄 처벌이라는 것이 보호법이 왜 생겼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생겼거든요. 예. 이 원칙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은 살려두고 현행법상 모자보건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문제점이나 좀 그런 개선해야 될 사항들은
개정을 하자는 거죠. 네네. 먼저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충분히 모든 사유를 담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고 이사님, 이 법에 대한 문제를 지금 완전히 지금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제 이게 딱 결정이 뭐 다음 주 정도면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내려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야 당연히 예. 위헌으로 내려지고.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위헌인 이유는 결국 여성의 어떤 뭐 자기 결정권, 건강권 뭐 이건 지금 쭉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예.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어떤 자기 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떤 국가나 또는 사회적인 제도로 이렇게 간섭하는 것들이 여성을 마치 생명의 탄생을 위한 도구나 인큐베이터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몸이 어떤 생명을 탄생하는 도구나 인큐베이터라면 그것이 진정한 인권을 가진 주체성을 가진 인권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네네. 상당히 남녀 차별적이고 평등권도 위배할 뿐더러 건강의 입장에서 봐서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낙태가 형법으로 규정된 나라에서 낙태로 인한 건강 훼손율이나 사망률, 이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신 중지 약물 뭐 이런 걸 복용해 가지고서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아니, 임신 중지 약물은 실제 WHO에서 허용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허용된 약물이에요. 네네. 그래서 적절하게 잘 사용한다면 상당히 임신 초기에 사용했을 경우 안전한 약물입니다. 네네.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초기 약물이 식약처에서 금지가 돼 있죠. 네네.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약물 판매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음성적으로 인터넷에서 가짜 약이 판매돼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건강 훼손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죠. 예. 네.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김에 낙태가 출산권을 보장한다는 주장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결국은 임신은 여자가 하는 거니까요. 예, 예. 출산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국은 여성이 결정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여성은 모성애 때문에 네네. 남성보다는 출산에 대한 의욕이 강할 것입니다. 만약에 낙태가 합법화되면 남성이 여성에게 낙태 강요, 회유, 애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낙태를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현행법에 낙태죄를 처벌하기 때문에 낙태를 교사하면 낙태 교사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실제적으로 대법원에서 낙태 교사죄로 처벌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낙태죄 처벌은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들에 의해 낙태 교사를 예방함으로써 여성의 출산권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세요, 고 이사님?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낙태 교사를 형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상해죄로 다른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법적으로? 상해죄로도 처벌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상해함으로써 여성에게 상해를 주기 때문에 처벌은 가능하지만 이 보호법이 다른 거죠. 상해죄와 낙태죄 보호법이 다르기 때문에 낙태죄는 존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남성이 아니라 예를 들어 부모가 낙태죄가 없을 경우에 낙태를 강요할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긴 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성인인 경우에 부모라고 할지라도 교사를 한다는 거는 네네. 옳지 않다고 보죠. 여성의 자기 어떤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임실 중절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당히 많겠죠. 사실은 하나의 생명이 태어났을 때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실제 국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상당히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그거 못지않게 어떤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 같은 것들이 또 이제 개선이 돼야 되고요. 또 실질적인 보육 지원 제도들이 마련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예.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성교육 확대, 또 피임 기구의 보급, 미혼모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원, 또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보조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입양 제도도 활성화되어질 필요가 있고요. 영국 정부에서는 미혼모에게 출산하면 출산 당시 500파운드를 지불하고 또 주택 지원도 해주고 네네. 또 20세 미만 이하의 학생인 경우에는 아이를 돌볼
육아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런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야 된다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교육을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교육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성교육 할 때 보통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교육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상대방 파트너를 존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인권에 대한 그 어떤 어떤 합의에 의한 어떤 성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적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 있어서 굉장히 차별적이라면 아무리 생물학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올바른 그 성에 관한 태도, 어떤 상대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포함한 보다 더 인권 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교육의 보편화 뭐 이런 것에 불편하지 않은 거에 대한 그 교재의 사용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이 많이 부족한 사회에서 낙태 죄의 합헌위원이라는 너무 큰 담론에만 좀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성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공론화시키지 못하고 조용히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이런 많은 폐단이 있다면 이제 드러내놓고 네네. 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것들이 낙태가 죄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공개적으로 올바르고 풍부한 정보가 제공될 수가 없다는 거죠. 네네. 낙태의 위험이 무엇인지, 그럼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병원을 찾아갔을 때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또 그 안전한 약물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정보조차도 네네. 충분히 공개되는 예. 그런 것들을 포함한 성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 예정이긴 합니다만 언제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판단을 근거로 해서 두 분들 의견 진전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저희들이 다뤄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주의 실전의사협의회 고경심 이사 그리고 임천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요 8시 뉴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8시 뉴스 듣고 3부에 뵙죠.